전기차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전기차를 고를 때 주행거리를 따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따져야 되는 건 이 전기차를 살 때 이 차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인지, 내가 원하는 옵션을 갖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가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더 따져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 선봉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가 BMW인데요. 오늘 시승해볼 모델은 전기차의 미래가 될 BMW의 i7 M70 모델입니다.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 i7 M70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네이밍을 보셔도 이미 아셨겠지만 BMW 차량 중에 가장 최상위 모델이고, 그리고 그 세부 트림 내에서도 가장 최상급에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이름에 M자가 들어가면 BMW 내에서는 굉장한 고성능을 내는 모델이거든요. 오늘 시승하는 이 i7 M70 모델 역시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차량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시승 코스대로 주행을 해보면서 이 느낌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길은 방지턱이 굉장히 많은 코스입니다. 방지턱이 얌전한 친구도 있고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런 데를 넘을 때 느낌을 말씀드려 볼 겁니다. 현재까지는 얌전한 방지턱들을 넘고 있는데 이때 느낌은 동급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정도 되는 차 크기라면,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가격이라면 승차감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i7 M70 모델에는 어댑티브 2엑셀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철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걸러줍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느낌이 전혀 불쾌하지 않고, 아, 내가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온몸으로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지턱도 정말 부드러워요. 특히 차량의 휠베이스가 긴 차량들, 이런 대형 플래그십 모델들이 그런 승차감을 보통 보여주고는 하는데, i7 모델은 740i와 같은 내연기관 플래그십 모델보다 승차감이 한층 더 부드럽습니다. 여기 구간은 방지턱이 좀 센,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들이거든요.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23km입니다. 역시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역시 여기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일반적인 노면이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겠죠. 그런 곳을 달릴 때는 승차감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요철을 만나던 간에 차량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 노면에 대한 이런 요철들을 전부 다 차량이 받아줍니다. 여기도 아주 부드럽고, 요철을 넘고 나면 잔진동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석처럼 따닥 잡아주는 개념은 아니지만 한 두세 번 범핑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느낌이 물침대 같긴 한데 또 불쾌하진 않아요. 이 코스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이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차량이 도중도중 흔들리는 모습도, 그리고 운전자인 비남의 몸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한 맨홀 뚜껑 이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승차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서스펜션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옵션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런 긴 이름의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는 줄여서 EDP라고 하겠습니다. 이 EDP 옵션이 있어서 노면의 상황을 차량이 미리 읽어주고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서스펜션이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i7 모델은 기본 가격이 2억에 육박하고, 그리고 i7 M70 모델은 2억 3천이 넘는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승차감에 대한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요.
방금처럼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땐 약간 마법의 양탄자?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운전할 때 운전자가 끊임없이 만족스러워요. 아,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차를 질렀는데 이 정도 승차감이 나와야지. 그리고 혼자 운전을 하고 있지만 옆에 만약에 탑승객이 있었다면 그 탑승객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이 차를 구입한 차주들은 보람을 느끼고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차량의 네이밍이 i7이고 그리고 심지어 M70이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어마어마한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이 출력을 다 쏟아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처럼 순식간에 가속을 하기도 하고요. 방금은 가속이 빠른 속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가 느끼는 건 이 토크감 때문에 이 머리에 있는 피가 뒤로 몰리면서 살짝 현기증도 나고는 합니다. 이거는 고출력 차들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신 느낌일 거예요. 물론 이런 2억 3천짜리 차를 타고 누가 시내에선 이런 운전을 하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이런 성능을 또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비남이 좀 안내를 드리면 플래그십 모델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소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브랜드에서 멋진 플래그십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소양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건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브랜드를 막론하고 모든 브랜드가 차라는 걸 이야기할 때 플래그십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플래그십 모델의 첫 번째 소양, 플래그십 모델이란 건 압도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외관을 봤을 때 과해도 괜찮아요. 거대한 크기, 그리고 육중하고 웅장한 디자인, 그리고 사치스러운 실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의 두 번째 소양은 플래그십 모델이라면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출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들은 차량 크기가 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배기량 혹은 높은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래그십 모델은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에는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옵션들이 하나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옵션이 운전자가 알게 모르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 기능을 체감하는 게 아니라 역체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i7 모델을 타다가 다른 차를 탔을 때 이 차 왜 이렇게 불편해? 이거 왜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역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늘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최첨단 옵션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을 때, 그런 소양들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플래그십을 잘 만들었다, 명차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이 코스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쭉 해보고 있는데요. 시속 80에서 100km 사이로 정체될 때는 지금보다 속력이 조금 더 느려지겠죠. 이렇게 도로를 주행할 때는 이 차량은 정말 최상급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운전하는데 그냥 편해요. 제가 악셀을 밟고 있지만 이렇게 반자율을 켜버리면 그때는 진짜 그냥 전방만 주시하면서 가면 됩니다. 손도 적당히 놓기도 하고 한 손만 걸쳐도 됩니다. 나머지는 차량이 전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들은 저는 이 길을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이 길의 느낌을 알잖아요. 웬만한 충격, 웬만한 짜잘한 녀석들은 전부 다 차량의 서스펜션과 EDP 옵션이 전부 다 걸러줍니다. 아주 편하네요. 많은 분들이 BMW 차량을 보고 굉장히 스포티한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BMW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점점점 순한 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선 BMW 차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순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i7을 꼽을 겁니다. 7 시리즈도 아니라 이 i7을 꼽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요 보들보들한 승차감, 요 말랑말랑한 승차감이 있는데 요거는 차량의 세팅도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의 중량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3.1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위의 질량, 현가상질량이라고 하죠. 이 현가상질량이 서스펜션을 짓눌러주는 효과도 있어서 애초에 자잘한 요철들은 그냥 무게로 밀고 나가는 그런 승차감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기한 건 이 노면의 상황이 어떤지는 기본적으로 청각으로는 잘 들려옵니다. 이 차량은 플래그십 모델이라 이 소음, 노이즈라고 하죠. 이 노이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놨지만 그게 완전히 밀폐되고 완전히 차단되는 느낌은 아니고 운전자가 현재 어떤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지는 시각적인 정보 외에도 청각적으로도 들릴 수 있게, 청각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이 i7 M70 모델의 출력이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출력에 대한 부분은 오늘 도로 사정이 허락한다면 짧게라도 이 출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차가 많긴 하네요. 자, 지금 상황은 앞차 때문에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야도 앞에가 탑차라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속력을 내면서 이렇게 급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BMW 차가 안 그런 차가 어딨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출력을 쏟아낸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심지어 가속을 하게 될 때는 앞바퀴가 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강한 출력을 한순간에 쫙 뽑아내게 되면 무게중심 뒤로 훅 이동하면서 이 앞바퀴가 좀 들리는 느낌이 나는데요, 사실 이 느낌이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바퀴가 들린다는 건 물론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면서 앞바퀴 쪽에 트랙션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이 차량이 4륜 모델이거든요. 모터가 앞뒤로 하나씩 있어서 출력을 앞에서 좀 견인해 갈수록 해줬어도 될 법 싶은데 출력이 전부 다 뒤에서 나오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데요, 생각보다 풍절음이 아주 살짝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풍절음이 없는 차가 어딨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는 가격대의 차량이면 풍절음이 들려오는 시점을 조금 더 높은 속도로 세팅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들려오는 풍절음이 옆 사람과의 대화를 방해한다거나 이럴 수준은 아닙니다. 시승을 하고 있고 시승기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보자면 그런 부분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좋은 차를 탈 때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커브를 돌 때 확실히 이 원심력이 덜 작용되는 게 느껴집니다. 몸이 바깥으로 쏠리는 느낌이 훨씬 덜해요. 누구나 고급차를 살 때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좋은 승차감, 풍부한 옵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거는 차 좋네 라는 이야기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이 차량의 승차감과 차량의 기본기일 텐데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 금액대의 차량이기도 하고 BMW의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5m를 훌쩍 넘어버리는 정말 대형 세단이거든요. 그러면 움직임이 좀 둔하고 BMW 특유의 느낌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7 M70 모델은 특히 그런 부분은 걱정을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ARB라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그러니까 후륜 조향 장치가 들어갑니다. ARB 옵션은 ESC보다 더 빠르게 차량의 바퀴에 제동을 걸어주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회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왼쪽 바퀴를 빠르게 잠궈줄 수 있겠죠. 그게 일반적인 ESC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기능이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이 차의 민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왕복 6차로를 유턴했는데요, 이 5m가 훌쩍 넘는 긴 차도 유턴이 한 방에 가능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듯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그러니까 후륜 조향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후륜 쪽이 3.5도까지 돌아가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저속에서는 내가 핸들을 꺾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를 돌려주고, 고속에서는 내가 핸들을 꺾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뒷바퀴를 조향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세단으로도 편안한 유턴을 할 수 있고, 고속도로 주행 때 차선 변경이 훨씬 더 부드럽고 민첩하고 쾌활합니다. 비남이 오늘 오프닝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차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 i7 M7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말씀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기차의 미래가 테슬라지 어떻게 BMW냐 이러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대기아차도 전기차를 진짜 잘 만든다, BMW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먼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수많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의견이 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남이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사신다면 그땐 어떤 전기차를 살 거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특정한 브랜드의 전기차를 산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브랜드 혹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옵션 이런 등등의 여태까지 구입하셨던 내연기관차를 구입하셨던 가치를 그대로 놓고 전기차를 구입하시게 될 거예요. 뭐 주행 가는 거리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연기관 때도 똑같았어요. 이 차 연비를 따졌었거든요. 불과 2년 사이에 전기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다 전기차를 만들어요. 심지어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쌍용 자동차, 그러니까 KG 모빌리티죠. 거기서도 전기차를 만듭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국내 브랜드에서 전기차 한두 종 정도 나오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전기차가 한두 대씩 나올 때는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야 되고 전기차는 전용 플랫폼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타인을 상처 입히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기차는 모든 브랜드에서 다 만들고 전기차가 특별할 게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개념으로 설전들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NCM,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냐, LFP, 인산철 배터리냐, 이걸 갖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덧 배터리 용량을 따지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따지는 시대는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봉에 있는 브랜드가 어디냐고 한다면 저는 단연 BMW를 꼽을 겁니다. 많은 브랜드가 자사의 전기차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을 때 BMW는 뭘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비웃듯이 원래 있던 플랫폼을 전동화 자동차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플랫폼을 개발할 때 전동화 자동차, 전기차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내놓을 때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반면에 BMW는 정말 이름은 성의 없게 지어요. 숫자 앞에 I자 하나 붙이면 그냥 전기차가 끝입니다. 예를 들면 i4, i5, 그리고 i7 이런 식으로 대충 차 이름 앞에 I자만 붙이면 그게 전기차가 돼버립니다. 그건 BMW 내부에서도 이 전기차라는 게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뭐 특별할 거 있어? 그냥 엔진 안 쓰고 모터 쓰는 게 전기차 아님? 뭘 자꾸 전기차에다 의미를 부여함?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BMW와 달리 내연기관만을 생각하고 플랫폼을 만들었던 브랜드들은 당연히 전기차에 사용될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BMW처럼 애초에 전동화 자동차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플랫폼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곧 전기차의 미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i7과 같은 플래그십 모델인데 전동화 자동차, 그냥 7시리즈인데 그냥 모터로 가는 거요. i7? 그거 7시리즈인데 그냥 전기차요.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런 BMW의 움직임은 또 다른 브랜드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모든 차종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당분간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공존하게 될 텐데, 이제 새로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 브랜드는 아마 BMW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셋 다 대응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즐거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생각보다 이 플랫폼 하나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다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다른 브랜드가 이걸 쫓아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또 BMW의 기술력이, 이 플랫폼을 설계하는 기술력이 어떤지 그게 또 한 번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회차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역시 돌아갈 때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이 주행하는 느낌이 이 미끄러지듯 주행을 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차선 변경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감각보다 생각보다 이 녀석이 후미가 더 빨리 쫓아옵니다. 보통 우리가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먼저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후륜이 쫓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자세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런 IAS,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간 차량들은 생각보다 후륜 쪽이 더 빨리 따라옵니다. 그래서 평소 운전하시던 감각대로 운전을 하신다면 전륜 쪽이 옆 차선을 침범할 혹은 아슬아슬하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 IAS 기능은 주차할 때도 감각이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으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후륜 조향이 들어간 차를 타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 때도 너무너무 매끄럽고 좋은데 살짝 이질적인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고, 주차하실 때는 생각보다 각이 잘 안 맞아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이틀에서 3일 이 정도면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너무 쾌적한데? 자, 그리고 지금은 마이 모드, 정확히는 마이 모즈입니다. 마이 모즈를 눌러서 모드를 좀 변경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해볼 건 이
에피션트 모드입니다. 에피션트 모드는 이 색상이나 이 단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듯이 연비주행을 하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적당히 제한을 하고 에어컨과 히터의 출력도 평소보다 80%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피션트 모드는 악셀을 밟았을 때 차량이 팍 튀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차량이 부드럽게 가속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제가 520i 시승기 때도 여기 링크 띄워드릴게요. 여기 520i 시승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피션트 모드 때는 출력을 과하게 내고자 해도 출력이 이렇게 나오다가 팍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출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에피션트 모드입니다. 또 출력이 선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비도 더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보니 이게 이런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BMW를 갖고 계신 오너분이시라면 아무리 고출력 차를 타신다고 해도 이런 에피션트 모드를 써보시면 운전하는 느낌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또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차선 변경을 하는데 후륜 쪽이 싹 따라가주는 느낌이 듭니다. 전기차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기준들이 있었어요. 특히 작년에 유튜브상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는 BMW에서는 무게였습니다. i4라는 차량이 새로 나왔는데 무게가 너무 무겁다, 전기차 시대에 와서 독일차는 기존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담론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밈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비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걸 따지는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BMW가 스포티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면 스포티한 주행 성능에 있어서 불편할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게가 가벼우면 스포티한 주행에 유리한 건 당연하지만 스포티한 주행은 단순히 무게가 가볍다고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무게가 무거워도 충분히 스포티할 수 있고 차량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게가 무거워지는 건 BMW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셔서 비남이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BMW는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이미 차량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게 M3, M4와 같은 차량에서도 이미 무게가 엄청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전작에 비해서 말이죠. 그렇게 무거워지게 된 이유도 봐야 되는데요. BMW는 대중적인 브랜드입니다.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런 브랜드는 당연히 대중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대중의 니즈에 부합해야 됩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승차감, 대중들이 원하는 차량의 크기, 이런 걸 맞추다 보면 차량의 무게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신소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차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기차뿐 아니라 이미 BMW의 고성능 차량들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애초에 있어 왔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의 배터리 팩이 추가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시승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총평을 좀 해볼게요. 이 i7 M70, 이 차는 도대체 어떤 차량인가? 이 차량은 플래그십 전기차의 레퍼런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2억이 훌쩍 넘는 가격이라 가격은 분명히 비싸지만 이 가격대에선 타 브랜드의 모든 전기차를 압살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플래그십이 갖춰야 될 모든 소양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거대한 크기와 디자인, 성능, 그리고 첨단 옵션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i7 M70보다 좋은 전기차가 없냐? 딱 하나 있어요. 롤스로이스 스펙터. 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또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프로모션까지 감안을 한다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읽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차 개념으로 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차까지 본다면 2024년 2월 현재까지는 이 i7 M70 모델이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우수한 플래그십 전기차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는가 하면 2억 언저리 내의 전기차에서 진짜 끝판왕을 사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이 i7 M70 모델을 추천드릴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분께서 모델 S 플레드와 같은 1000마력이 넘는 전기차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차량들은 이 승차감을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두 번째로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최첨단 옵션이 뭔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도 이 i7 M70 모델은 엄청 매력적인 차량이 될 거예요. 자, 지금도 후진으로 T자 주차라는데 이 긴 차가 이렇게 한 방에 T자 주차를 성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i7 M70 모델 한번 타봤어요. 이 차량은 코오롱 모터스 BMW 부천전시장의 시승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한번 흠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